이번에는 조양곤 작가님께서 강연을 맡아주실 텐데, 조양곤 작가님은 400일 동안 차를 가지고 직접 유라시아를 횡단을 해서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여행하시고 다시 돌아오셨고요. 그 전에 이미 50개국의 여행을 하고 오셨던 전문 여행 작가시기도 하고요. 자세한 사항은 직접 또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필명을 고독한 구름을 사용하고 있는 조양곤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려서부터 꿈이 세계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운 게 뭐냐면 50에 은퇴를 하자. 왜 그러냐면 60세가 넘고 65세가 넘으면 그 아프리카나 중남미는 가기 어렵겠다. 그래서 50에 은퇴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은퇴를 하고 100개국 5대양 6대주를 다녔었고요. 2015년에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왔었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 바이카로스,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왔었는데 캠핑카로 내 차로 시베리아를 한번 횡단해보고 싶다. 그런데 마침 저희 아내도 은퇴를 해서 그럼 같이 가자 이렇게 됐습니다. 먼저는 꿈을 찾아 떠나는 여행, 그다음 두 번째는 캠핑카 시베리아 횡단. 자, 세 번째가 또 중요하시고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러시아를 횡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유럽을 �schen겐 구역으로 들어갈 때 루트가 있습니다. 아무 곳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정보도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schen겐에 들어갔다? 그러면 내가 출발하실 때 1년, 2년을 계획을 잡으실 거예요. 그런데 �schen겐에 그러면 내가 1년, 2년 있을 수 있느냐? 유럽 국가 내에 불가능합니다. �schen겐이라고 들어보셨죠? �schen겐이란 것은 유럽 국가 내에서 90일 동안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90일은 180일 중에서 90일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1년, 2년을 있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유럽에서 90일을 계시고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90일 있다가 다시 들어가시면 됩니다. 거기 방법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10년간 100개국을 여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400일 동안 그러니까 1년 1개월 동안에 40개국을 83,000km를 제가 캠핑카를 몰고 갔다 왔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이분이 김찬삼 쌤인데요. 원래 고등학교 지리교사를 하시다가 교수님이 되셔가지고 내가 지리 선생인데 학생들한테 뭘 알려줄까? 그래서 직접 세계여행을 하신 분이고요. 저는 어려서 이분의 세계여행 대백과 6권짜리가 집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살았어요. 당시에 상상해 보십시오. 10살짜리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당시에 마추픽추, 피라미드 이런 것들이 세상에 이런 곳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꼭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5대양 6대주 100개국을 다녀왔는데 이제 지금은 가고 싶은 곳도 많이 있지만 이제는 뭐 여행을 못 가봐서 아쉬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행, 캠핑카 저도 여기 오니까 막 가슴이 뛰네요. 또 하실 때 여행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구글 지도를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이신 곳이 아시아 지역에서 제가 갔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기 전에 평상시에 뉴스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또는 뭐 유튜브에서 여행 좋다는 곳이 있으면 이렇게 점을 찍어 놓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점을 찍어 놓느냐? 내가 정말 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점을 연결을 해서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아니 왜 색깔이 다르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셔요.
왜 그러냐면 노란 점은 제가 2015년도에 이게 시베리아 횡단 열차입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하바롭스크 이렇게 쭉 가죠. 제가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오면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도대체 어떤 노선으로 움직이는가 궁금해서 기차 속에서 점을 역마다 찍어놨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빨간 데는 내가 한번 가보고 싶다. 그 다음에 지금 요 초록색 선은 제가 돌아온 구간이고요. 파란 선은 넘어간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 선은 가보고 싶어서 가본 곳이고요. 지금 이건 아시아 쪽이고요. 이건 이제 시베리아 횡단을 넘어와서 카잔, 모스코, 무르만스크 하고 노르웨이를 이렇게 내려와서요. 그러니까 점을 찍어 놓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 점을 따라서 내가 연결 이동 경로를 잡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한테 하나 꼭 안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여행을 만약에 내가 차를 몰고 처음 여행을 해본다. 특히 유럽 쪽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점을 찍어놓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 가시면 주로 이 지역을 돌 거예요. 아마 제가 딱 해보니까 서유럽,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이렇게 도시다가 그 다음에 가시면 이쪽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쪽 이탈리아, 로마 이쪽 좀 가시고 또 시간이 되시면 이제 영국, 아일랜드 이쪽도 가시고 그 다음에 동유럽 좀 가시고 그 다음에 또 기회가 생기시면 노르웨이를 갔다 오시는 분도 있고 아이슬란드를 갔다 오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유가 있으면 이제 이쪽 발칸 지역을 갔다 오시고 물론 터키는 여기만 갔다 오신 분도 계시죠. 그런데 또 그리스는 또 이상하게 빠집니다. 이 루트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발칸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터키 가셨을 때 그리스까지 같이 가시면 좋아요. 자,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름에 로마를 가거나 바르셀로나 가우디 투어 한다? 사망입니다. 사망.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여기 오신 분들은 시베리아 횡단에 관심이 있으실 거잖아요. 자, 제가 해보니까 출발하기 가장 좋은 때가 5월 하순입니다. 5월 중순 전까지만 해도 눈이 있어요. 그래서 5월 중순 이후로 가셔야 되고요. 시베리아 횡단은 5월 중순 이후에 6월, 7월, 8월 그리고 9월 중순까지 이 기간을 넘어가면 또 눈이 옵니다. 길이 얼어요. 눈이 쌓이고 그러면 사고입니다. 또 동파가 있죠. 그게 가장 무서워요. 여기는 언제 가야 되느냐? 겨울철에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5월, 6월에 우리가 블라디보스톡에 출발했다. 그러면 러시아는 열심히 달려도 한 달이 걸립니다. 10,000km예요. 자, 그러면 한 달이 걸렸습니다. 자, 6월에 출발해서 한 달이 있으면 7월이죠. 어디를 가야 되죠? 노르웨이로 가셔야 돼요. 거기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자, 6월 말 또는 7월, 8월, 9월. 자, 3개월이 지났죠. 그러면 쉥겐을 빠져나가야 돼요. 여기 있으면 불법 체류입니다. 그럼 어디로 빠지느냐? 그것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중요한 건 뭐냐? 여름철에는 북쪽으로 가시라.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지중해변으로 내려오시라. 자, 이제 본격적으로 캠핑카 시베리아 횡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고독한 구름 여행 이야기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이 캠핑카로 40개국을 다녀왔습니다. 400일 동안. 400일이면 1년하고 1개월 정도 됩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83,000km를 달렸더라고요. 이게 이제 제가 이번에 다녀온 루트입니다. 동해항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갔다가 울란우데에서 저는 이 몽골 갔다 왔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올 때 갈 수도 있지만 여행할 때 저의 철칙은 하나 있습니다. 절대 미루지 말자. 다음에 할까? 없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기회 있을 때 하고 봐야 됩니다. 일단. 그런데 제가 여기만 왔다 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캠핑카를 만약에 가지고 가시거나 자 SUV나 집 차량들 있잖아요. 그런 걸 몰고 가시면 몽골에서 어떻게 해볼 수는 있지만 캠핑카를 몰고 여기를 가고 싶다 그러면 사건 사고입니다. 일단 우리 이 캠핑카들은요 아시잖아요. 집이에요. 집을 몰고 매일 500km, 300km씩 이동하는데 400일을 다니면 집이 버텨나겠습니까? 어딘가 고장이 납니다. 아무리 튼튼하게 만들어도 고장이 날 수밖에 없어요. 포장된 도로가 울란우데에서 울란바토르까지 그리고 이 코스 울기까지. 그런데 조심하셔야 돼요. 울기라고 해서 무조건 포장된 게 아니고 이 루트입니다. 이 루트를 놓치면 차가 빠지게 돼 있어요. 못 빠져나옵니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몽골을 꼭 가보고 싶다 그러면 캠핑카로 가실 때 이 루트 외에는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또 잘 아시죠? 바이카로스. 한번 꼭 가셔보기를 추천을 드리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르크츠크에서 여기 우론섬이라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포장이 돼 있어요. 근데 우론섬을 딱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빨리판 도로입니다. 2015년도에 제가 시베리아 횡단열차 타고 오다가 거기를 갔을 때 걔들은 그 러시아 차가 있어요. 푸르공이라고. 걔들은 그 특화되어 있습니다. 전쟁용으로 막 비포장도로. 그 놈을 타고 가는데 이게 닿습니다. 이렇게 천장에. 자, 그 길을 캠핑카가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경험해 보시면 알 겁니다. 예. 우리 그 캠핑카 위에 그 여러 가지 다는 것들 있죠. 그 나사들이 막 풀립니다. 그래서 꼭 점검을 하셔야 돼요. 우리 업체들이 정말 조심해서 조립한다고 해도 빨리판 도로를 달리시게 되면 그 나사들이 풀립니다. 그러니까 한번 달리고 나서 한번 점검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러지 못하잖아요. 꼭 그건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지금 이 루트가 러시아 횡단 루트입니다. 자, 여기서 이르크츠크에서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이 루트로. 그러면 이제 여기가 모스크바입니다. 자, 여기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유럽을 가고 싶은데 딱 갈 수가 없어요. 왜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잖아요. 여기가 노르웨이 조금 넘어갈 수 있고요. 국경이 있습니다. 여기가 핀란드 국경이고 그 다음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벨라루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자,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잖아요. 여기 막혀 있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와 같은 편이잖아요. 여기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근데 옛날에는 전통적인 코스가 이 핀란드를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옛날 2015년도에 유럽 돌고 이 국경을 통과해서 상트페테르부르크 와서 여기서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왔거든요. 근데 핀란드 입장에서 걱정되는 거예요. 야, 우크라이나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다. 막을 수가 없어요. 얘가 뭐 1000km, 2000km 되는데 여기를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군사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핀란드가 나 그럼 나토 가입할래? 나토 가입하면 방어비기 대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국경 폐쇄. 핀란드 못 들어갑니다. 자, 다시 한번 점검할게요. 넘어가실 수 있는 코스는 노르웨이 쪽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자, 근데 또 하나 아주 용감하신 분들 계셔요. 막 추울 때 시베리아 넘어가신 분들 계셔요. 거기 분이 여기 넘어가면 이제 여기는 또 죽음입니다. 겨울에는. 그러니까 겨울에는 못 가는 곳이고요. 여름에만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코스가요. 이쪽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이쪽 열려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지아, 카자흐스탄 열려 있습니다. 자, 저렇게 여행을 하시겠다. 그러면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여권, 이건 기본이죠. 운전면허증. 자, 운전면허증도 잘 하셔야 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이 있고 국내 운전면허증이 있죠.
자, 우리 국내 운전면허증 다 있으실 건데 영문으로 발급받으신 분 여기 계신 거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벌써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영문으로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옛날 것은 앞면에 사진이 있고 정보 있잖아요. 뒷면에 그냥 주소란이죠. 자, 유럽을 가시거나 어디 세계를 가서 경찰이 딱 검문을 딱 사면은 걔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패스포트, 드라이버스 라이선스 딱 그 말만 하거든요. 저 패스포트야 여권 주면 되는 거니까. 패스포트는 내가 한국 사람이고 여행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당신이 운전할 수 있다는 증명이 있느냐? 그게 드라이버스 라이선스죠. 운전면허증이죠. 근데 걔들은 한글을 못 읽잖아요. 근데 영문 운전면허증은 뒷면이 영문이죠. 영어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국내 운전면허증 영문으로 돼 있는 것이 인정되는 전 세계에서 현재 17개국 정도 됩니다. 17개국 정도는 인정을 해줘요. 그러나 나머지는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한 겁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다 통용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아시겠지만 국제운전면허증은 발급받는 게 10분이면 발급받습니다. 경찰서 민원실 가셔가지고 여권 사진하고 내 운전면허증을 하면 국제운전면허증을 10분 만에 만들어줘요. 자, 10분 만에 서류가 만들어진다?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허접하다는 거죠. 여러분, 종이, 요만한 종이에 한 4페이지, 5페이지 되는데 제 거 사진 들어있고 한글, 영어, 뭐 아랍어 뭐 이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보면 허접한 거예요. 하지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꼭 받으시면 되고요. 아까 영문 면허증도요, 한 3, 4일 걸립니다. 그 국제운전면허증 하면서 같이 해달라고 그러면 3, 4일 후에 우리 면허증이 나오니까 받으시면 되고요. 자, 판단해 보세요. 국제운전면허증은 10분 만에 만들어지고 얘는 3, 4일이 걸려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시면 신뢰를 국내 우리 영문 면허증을 더 인정을 해줍니다. 또 하나, 자동차 등록증.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차를 가지고 계시면 차 속에 이 보조석 거기에 다 들어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또 문제가 있죠. 이걸 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자, 패스포트, 드라이버스 라이선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말입니다. 카 다큐먼트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관한 걸 자료를 주라. 그러면 우리나라 등록증을 주면 됩니다. 한글로 돼 있기 때문에 그쪽 경찰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영문 등록증이죠. 영어로 돼 있어야 알아볼 수 있으니까.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그냥 뭐 구청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만들어 줍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허접해요. 가면 바로 만들어 주는데 이건 한글로 된 차량 등록증을 영어로 그냥 번역만 해준 건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원본 자동차 등록증을 보시면 종이도 좀 우리 상장 종이 정도 되고 앞뒷면으로 칼라로 돼 있고 또 직인이 또 그럴싸하게 찍혀 있잖아요. 근데 영문 차량 등록증은요 A4 용지에다가 뭐 타이핑도 뭐 좀 어설프게 돼 있고 뭐 도장 하나 빵 찍어져 있어요. 이걸 그래서 제가 경찰들이나 국정에서 이걸 딱 내밀면 이런 거 말고 오리지널 원본 달라고 원본. 그러면 국내 등록증을 주죠. 그러면 이걸 원본인지 알겠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구청에 가셔서 영문을 발급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는데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공무원이 영문을 만들어 줍니다. 영문을 만들어 주고 우리나라 국내 원본은 회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상으로 자동차 등록증은 한 부만 발행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공무원은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문 등록증을 발급해 줬으니까 원본은 회수하겠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원본이 회수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영문 등록증 갖고 가시죠? 국경 가보세요. 자, 가 다큐멘트 영문 딱 주면 no. 오리지널. 이거는 뭐 카피본 뭐 이런 거예요. no.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공무원이 원본을 회수하려고 하면 꼭 말씀을 하셔야 돼요. 나 시베리아 횡단할 건데 꼭 필요하다. 이거 2개가. 꼭 이 말씀을 하셔서 2개를 다 받으셔야 됩니다. 또 중요한 거. 자동차 일시 수출입 신고 필증. 이건 또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차를 가지고 예를 들면 러시아를 가거나 어디를 가든 국경을 넘을 때 차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세관에서는 어떤 인식을 하냐면 차가 수출된 거라는 거죠. 나라 밖을 벗어났잖아요. 수출된 거다. 그러면 세금이 어마무시합니다. 이건 일시 수출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시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거다. 이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만이 차가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이제 준비는 거의 다 되신 거예요. 우리가 러시아를 가겠다 그러면 두원상선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락하시면 필요한 서류들 다 점검을 해주니까 걱정하실 건 별로 없습니다. 또 궁금하신 분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어떤 배를 타고 차를 어떻게 싣고 러시아를 가요? 이쪽에 가시면 동해항이라고 있어요. 동해항에서 블라디보스톡을 갑니다. 이게 뭐 23시간 걸린다고 하는데 결국 하루 잡으시면 돼요. 여기서 2시에 출발하면 다음 날 2시에 도착을 합니다. 사람도 타고 차도 타고 같이 가는 거죠. 블라디보스톡에 딱 내려서 차를 딱 찾아서 출발하면 좋겠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통관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여러분 우리 공항 가시면 여권 검사하고 뭐 짐 검사 하잖아요. 차도 검사를 합니다. 자, 근데 굉장히 엄격합니다. 왜냐? 저 속에 마약이 숨겨 있을지 총기류가 숨겨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막 엑스레이도 투과하고 막 일일이 들어가서 다 열어보고 다 조사합니다. 그게 4일에서 5일이 걸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을 해서 4일, 5일 동안 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제일 먼저 하실 게 루브라 환전입니다. 만약에 러시아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자기 나라 돈 루브라를 쓰겠다고 그러면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잖아요. 마찬가지죠. 러시아에 갔는데 한국 돈 내밀면 받겠습니까? 러시아 돈 내밀어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 유럽 갈 때 은행에 가서 유로 바꾸잖아요. 은행에 가서 러시아 돈 루브라 환전해 보세요. 되는가? 해주는 데가 없어요. 있는 데가 있죠. 거점 점포들 큰 데 있지 않습니까? 뭐 공항이라든가 큰 점포들 외환은행 같은 데는 해줍니다.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러시아를 횡단할 때 한 달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경비가 얼마나 써야 되느냐? 한번 따져보세요. 제가 해보니까 10,000km를 가는데 하루에 한 번 이상 기름을 넣습니다. 졸음 쉼터도 없어, 고속도로 휴게소도 없어, 차를 세울 곳이 없어요. 그냥 달려야 됩니다. 마냥 500km, 800km씩 그냥 달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름값이 얼마예요? 한번 해보세요. 제 차 기준으로, 승용차 기준으로 만땅 넣으면 한 10만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럼 30일이다 보면 얼마예요? 그것만 300만 원이잖아요. 물론 하나 좋은 게 있습니다. 러시아가 기름값이 쌉니다. 자, 그러면 잠자는 거 30일 동안 자야 되지 않습니까? 30일 동안 먹어야 되잖아요. 뭐 기념품 사고 다 빼고 필요 경비만. 그럼 얼마 들겠어요? 기본 통과하는데 500 이상을 잡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블라디보스토크에 딱 내리면 차를 통관할 때 돈을 줄 게 있습니다. 여기서 갈 때는 두원상선 페리 뭐 그런 거잖아요. 그건 우리나라 돈으로 결제가 가능한데 딱 도착을 하면 통관 비용, 세관 비용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은 러시아 돈을 줘야 돼요. 그러면 돈이 얼마겠어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내가 러시아를 통해서 나가가지고 만약에 유럽에서 배로 보낸다든지 내가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럼 500이면 되는데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러면 한 800,
좀 넉넉 잡고 한 1,000 정도. 왜냐하면 다시 환전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루브라로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루브라 현금을 그러면 한 달 내내 들고 다니실랍니까? 이거 불편하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아니, 카드 쓰면 되지. 카드가 안 됩니다. 옛날에는 비자, 마스터카드 현재 쓰고 계시는 신용카드가 뭐 주유소, 마트 다 통용이 됐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나면서 미국하고 유럽에서 봉쇄 작전을 썼죠. 다 막아버렸습니다. 카드가 안 됩니다. 신용카드가 안 돼요. 현금 들고 다녀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러시아 가서 만들려고 그러면 못 만듭니다. 자, 신용카드의 특징은 뭡니까? 내가 돈이 계좌에 없어도 지금 쓰고 결제일에 돈이 나가면 되잖아요. 외국인인데 걔들이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체크카드는 만들어줍니다. 체크카드는 뭐냐면 내가 카드 통장에 돈을 넣어놓고 이 범위에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블라디보스톡에 4일, 5일 차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체크카드를 만드는 겁니다. 저는 그때 틴코프라는 걸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름이 티뱅크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여기다가 돈을 넣어놓으면 이제 주유소, 마트, 호텔, 식당 다 카드로 됩니다. 또 좋은 게 뭐냐? ATM을 사용할 수 있어요. 거기서 현금을 찾았을 수도 있고 또는 현금이 있으면 ATM기에 돈을 넣을 수도 있어요. 이게 신의 한 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유심입니다. 유심이 또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러시아 횡단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길이 외길이에요. 외길. 그래서 뭐 내비 필요 없어?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죠. 내비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구글 지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티맵, 뭐 네이버 지도 될 것 같으세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러시아 맵이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그걸 사용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심을 하면 전화도 가능하고요. 또 이게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베리아 횡단을 하고 있는데 길에서 누군가 아주 맛있는 과일을 팔고 있어요. 사 먹고 싶어요. 근데 구멍가게에 카드 리더기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제가 현금 있으면 좋은데 현금도 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게 앞에 전화번호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 전화기에서 이렇게 그 번호를 찍습니다. 그 번호를 찍고 카드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금액을 찍으면 전송이 됩니다. 계좌이체가 돼요. 그러면 그 상인이 딱 입금된 거 보고 돈을 줍니다. 이게 또 아주 필요한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이 뭐냐면 이제 차가 나왔어요. 그러면 할 작업이 뭐냐?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상상해 보십시오. 자, 우리나라에서 보험 들어서 운영하셨잖아요. 러시아 갔어요. 우리나라 보험이 될까요? 안 되죠, 당연히.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우리 보험 드시면 기본이 대인, 대물, 무한, 그 다음에 자손, 자차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자, 러시아는 자차, 자손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책임보험 있잖아요. 그거예요. 외국 차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데 사고가 났다. 그러면 대인, 대물은 기본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을 듭니다. 이것도 러시아 돈으로 지불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이거 필요 없어. 러시아 공증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여행을 갔다 온 사람 이야기 들을 때 저도 이 문제를 겪은 적은 없지만 걸린 사람도 있어요. 아까 국제운전면허증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러시아어가 없어요. 그러면 경찰이 러시아어로 된 게 없네.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벌금을 때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에 영사관이 있어요. 우리나라 영사관이. 거기 가셔가지고 운전면허증을 러시아어로 공증을 해주라. 그럼 그걸 갖고 다니시면 러시아 경찰이 부르면 내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시면 좋고요. 이렇게 됐으면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차는 나왔죠. 이제 블라디보스톡에 차는 있습니다. 이제 떠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결코 쉽지 않아요. 저 이거 하나 또 꼭 말씀드릴게요. 저도 캠핑카를 출발하기 전에 새로 샀습니다. 왜냐하면 중고차로 갈 수도 있죠. 유튜브를 보시면 중고차로 간 사람이 굉장히 많죠. 한 90% 이상? 요즘에는 신차들도 나오던데 옛날에는 거의 90% 이상이 뭐 스타렉스라든가 뭐 이런 SUV 같은 거 막 이런 거 해서 가잖아요. 왜냐? 이게 경험치예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있었던 적 있었잖아요. 몽고라든지 이런 나라 갔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딱 스톱이 되니까 차가 못 움직이네요. 국경 통과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차를 버리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기본 6천, 7천, 1억 5천 막 가지 않습니까? 이거를 버리고 내 몸만 온다? 이거 곤란하죠. 그러면 싼 차 사가지고 가다가 혹시라도 일 생기면 버리고 와버리도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아내하고 같이 가는데 만약에 갔다가 차 고장 나서 무슨 소리를 듣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썬팅이 법으로는 너무 진하면 안 되지만 썬팅으로 잡히신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단속을 안 하는 겁니다. 외국은 얄짤없습니다. 썬팅을 하기는 하세. 그런데 색깔이 전혀 없는 걸로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보시면 알아요. 러시아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속도 위반, 신호 위반 이렇게 보지만 경찰들이 딱 보고 딱 색깔 진하잖아요. 벌금 내고 다 띄어야 출발시켜 줍니다. 말이 필요가 없어요. 물론 운이 좋아서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걸리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타협을 받느냐? 그러면 썬팅을 하기는 하자. 그런데 투가도 그냥 없는 것처럼 부탁을 했는데 그런 제품은 없습니다. 그러겠죠.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최고 얇은 걸로 해주라. 그랬더니 최고 얇은 걸로 했어요. 여러분들 러시아 가보시고요. 스탄 국가들 가시면 가로등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아니 밤에 왜 달려? 밤에 안 달리면 되지. 안 됩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죠. 시베리아 횡단할 때 이게 졸음쉼터, 휴게소, 갓길이 없어요. 차가 서면 뒤에서 때려버리면 이거는 사망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있는 차들은 대형 트럭 있지 않습니까? 걔들이 수도 없이 달리기 때문에 졸음운전할 수 있잖아요. 갓길 세워놨다 때리면 다 사망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주유소 있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잠을 자려면. 그런데 구간이 보통 300km, 500km씩 막 떨어져 있거든요. 주유소마다. 밤이라서 달리면 안 된다? 택도 없는 소리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죠. 죽어도 달려야 된다. 그런데 차이를 느껴보세요. 가로등이 없는 길을 내 라이트 힘 하나로 달리는데 앞에가 진하게 돼 있다? 이건 사망입니다. 왜? 러시아 도로는요 이렇게 그냥 평평하지 않아요. 포톨 들어보셨죠? 깊이가 30cm 되는 포톨도 있어요. 여기 바퀴 붕 빠지고 뜨면 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이어 펑크 나죠. 작살 납니다. 차 운행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속도를 낼 수도 없어요. 이게 산 넘어 산입니다.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가시기 전에는 뭐 궁금하죠. 주유소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데 아니 그럼 보조 연료통을 가지고 와야 돼? 확실한 답이 없어요. 제가 다녀보니까 왕복을 해보니까 느끼는 건 뭐냐? 보조 연료통 필요 없더라. 대신에 딱 한 가지 달리다가 또는 출발하기 전에 게이지를 보세요. 게이지가 반 언저리다. 볼 것도 없습니다. 주유소 보이면 무조건 만땅 넣고 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땅 넣고 달리면 기름 떨어지기 전에 주유소는 하나는 꼭 있습니다. 자, 러시아 주유소 가셔가지고 만땅. 자, 영어로 뭘로 해야 될까요? 차, 풀 알아먹었어요. 근데 니엠이다. 안 된대요. 시스템이 얘들은 만땅이 없습니다. 얼마치 넣어주세요. 몇 리터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차를 만약에 사시거나 가지고 계시면 내
연료 탱크의 용량을 아셔야 돼요. 내 연료 탱크가 60리터다. 그럼 반 언저리면 30이잖아요. 그러면 30리터. 저는 어떻게 했냐. 또 이게 영어로 뭐 30리터? 못 알아먹어요. 그러면 이제 러시아 말로 해야 되는데 이거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또 이거 팁을 가르쳐 드리면 우리 핸드폰에 계산기 있죠. 30을 적어요. 30을 적고 우리 리터라고 그러잖아요. 얘들은 리테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30 보여주고 리테르. 그러고 돈 얼마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면 카드 주면 알아서 계산해 줍니다. 그 다음에는 숙소. 자, 그러면 잠은 어디서 자냐? 30일 동안. 그러나 그렇게 염려는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캠핑카로 있으면 주유소 옆에 넓은 공터가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수많은 트럭이 다니거든요. 그러면 얘들 또 밤에 달리면 위험하기 때문에 다 거기 모여서 잠을 잡니다. 주유소 옆에 숙소가 있어요. 기름 넣고 여기서 자고 식당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식사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가격도 싸고 맛도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세계는 묶음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다음 주유소까지는 달려가야 된다. 그걸 아셔야 되고요.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아주 최신식, 우리나라 거의 시스템하고 비슷한, 여기 보면 HK라고 써져 있죠. 근데 이게 지금 러시아 문자입니다. 러시아 문자가 키릴 문자인데 HH가 영어로 하면 N이에요. N. 그래서 NNK입니다. K는 또 그대로 씁니다. NNK인데 이 주유소가 좋다는 건 알겠어요. 왜? 현지인들이 여기서 줄을 서서 넣습니다. 그러면 품질도 좋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화장실이 최신식이에요. 우리 여성분들 가시면 우리 캠핑카에는 화장실이 있죠. 그 다음에 좀 작은 차에는 이제 간이도 있고 없는 승용차도 있겠죠. 자, 그런데 러시아 화장실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접이 안 돼요. 10m 전방부터 못 갑니다.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옛날 우리 푸세식 있잖아요. 그건 양반이에요. 그래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 이 캠핑카가요, 용량을 보시면 알지만 제가 사용해 보니까, 저는 400일을 사용했거든요. 사용을 해보니까 2, 3일이면 찹니다. 그래서 아주 곤란해요. 그럼 이제 우리 남자분들 역할이죠. 여자분들은 화장실이 있어도 10m도 근접을 못하지만 남자분들은 저걸 탱크를 들고 가서 붓고 와야 됩니다. 이건 근데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최신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름 넣고 화장실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 어떻게든 우리 캠핑카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을 안 해야 돼요. 아껴야 되는 겁니다. 볼 수 있으면 봐야 돼요. 지금 질문이 뭐냐면, 여기 화장실에서 우리 덤프할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우리 공중 화장실 가서 이렇게 버리면 다 눈치 보고 좀 곤란하잖아요. 여기는 절대 불가죠. 절대 불가입니다. 그래서 어디다 버리느냐. 가시다 보면 도로변에 그 간이 화장실이 있어요. 거기는 꼭 남자 여자는 구별이 됩니다. 근데 푸세식입니다. 거기 가서 여기 못 버립니다. 매점도 있으니까 거기서 커피도 있고 이렇게 살 수 있으니까 저는 여기를 주로 이용했습니다. 자, 또 이거 하나 설명드릴게요. 우리 특히 여성분들 스타벅스 커피 한번 땡길 때가 있어요. 외국 나가시면 땡길 때가 있어요. 러시아에도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진출해 있어요.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가보시면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이 스타벅스 마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도 전쟁 때문에 다 철수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어떻게 했냐면 스타벅스를 인수를 했어요. 시스템은 똑같아요.
마크만 바뀌었어요. 이렇게. 스타즈 커피. 자, 가시다가 스타벅스 생각난다. 이 마크 꼭 잊지 마세요. 요거 찾아가면 스타벅스입니다. 아마 유럽 가셔서 자동차 여행을 해보셨다면 오아시스가 하나 있죠. 여행할 때, 전 세계를 여행할 때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맥도날드. 자동차 여행해 보시면 맥도날드는 생명입니다. 왜? 일단 점심 해결되죠. 화장실이 공짜입니다. 주차장도 딸려 있죠. 와이파이가 공짜입니다. 전기도 쓸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점심 정도는 뭐 이렇게 어디 화장실도 가고 싶고 와이파이도 하고 싶고 그러면 거길 가는데 이 마크 반갑죠. 딱 운전을 하고 있다 마크 딱 보이면 우와 이렇게 가는데 러시아 한번 가보세요. 분명히 진출해 있었어요. 근데 이 마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얘도 철수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 사람이 또 인수를 했어요. 이 마크입니다. M자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시스템 똑같습니다. 맛도 똑같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 설명드릴게. 그러면 이제 대충 할만하네. 난관이 또 있습니다. 이게 난관입니다. 이게 요소수입니다. 디젤 차를 몰고 계신다면 요소수가 또 중요하죠. 왜? 차를 운전하다 보면 딱 디스플레이 뜨죠. 2000km 이후에는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 문구가 딱 떠요. 요소수 넣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정말 좋다는 게 주유소 가시면 다 요소수 있잖아요. 그냥 그 하얀 통이 이렇게 써져 있죠. 딱 넣으면 되잖아요. 러시아에 가보세요. 없습니다. 1절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우리가 동해항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차를 실잖아요. 그 전에 거기 딱 도착하시면 요소수는 만땅으로 넣으셔야 됩니다. 기름은 만땅으로 안 넣으셔도 돼요. 왜? 여기서 1,500원씩 하는데 거기 가면 1,000원 하거든요. 품질은 글쎄요. 저는 차이를 별로 못 느꼈어요. 이거는 만땅으로 넣으셔야 됩니다. 왜냐? 블라디보스톡에 딱 내리셔가지고 10,000km를 달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디젤 차를 운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드블루는요 보통 제 경험으로 보면 한 5,000km 이제 물론 이게 품질마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나라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외국 나가봤더니 5,000km도 못 타요. 주유소 기름 넣을 때마다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요소수라면 못 알아먹으니까 에드블루라고 해요. 자, 그래서 제가 하나의 팁을 또 드리면 가서 에드블루 이러면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핸드폰 사진을 찍었어요. 딱 보여줍니다. 이거. 그래도 몰라요. 자, 주유소 직원이 에드블루를 모른다? 그 주유소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두 말 얻고 출발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제가 또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제 경험에 의하면 주유소를 아무 주유소나 가서 물어보면 꽝입니다. 꽝. 시간만 낭비합니다. 어떻게 가느냐? 쭉 달리다가 주유소를 한번 보세요. 그런데 뭐 그 펌프가 한 2-3개 있고 이렇게 좀 작다 규모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주유소가 크면 있냐? 커도 없습니다. 뭐 어디 있느냐? 그거는요 제 경험에 의하면 딱 달리다가 큰 주유소가 보이면 이제 집중해서 봅니다. 그때 펌프 옆에 오일이나 생수나 놓고 파는 데 있죠. 또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잘 안 팔더라고요. 어디냐면 아까 그 주유소 현금 계산하는 데 있잖아요. 건물 그 앞에 오일 이렇게 막 놓고 파는 데 있잖아요. 거기로 가면 확률이 한 70% 올라갑니다. 거기는 있을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우리가 스탄 국가나 이렇게 가시면 어디서 찾을 수가 있냐면 국경을 가시면 됩니다. 왜 국경에 있냐면 국경에서는요 유럽에서 넘어오는 트럭들이 있거든요. 얘들은 똑같아요. 우리랑
요소수 안 넣으면 차가 시동이 안 걸리기 때문에 걔들은 필요로 하죠. 근데 걔들이 찾으니까 물건을 갖다 놓는 거죠. 국경에는. 국경으로 가시면 거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말통으로 판다는 겁니다. 말통으로. 10리터짜리도 있는데 별로 없어요. 20리터짜리. 이 말통입니다. 쉥겐 국경 통과. 자, 이제 러시아는 무사히 통과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코스가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조지아.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카자흐스탄도 있지만 카자흐스탄에서 다시 러시아로 들어가서 조지아로 다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유럽 들어가시려면 4군데를 가셔야 되는데 아까 설명을 한번 드렸죠. 자, 러시아에서 이렇게 넘어오면 노르웨이 여기 이쪽으로, 그런데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겨울에는 못 가니까 핀란드 막혔고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근데 여기도 굉장히 지금 깐깐해졌습니다. 깐깐해져 가지고 잘 지금 어렵습니다. 여기 둘이 못 가고 조지아 쪽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이 4군데를 보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선택해서 가시면 되고요. 자,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러시아를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쉥겐 지역에 보험을 드려야 되잖아요. 제일 비쌉니다. 60만 원, 3달에. 여기는 뭐 한 3, 40만 원 정도. 여기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국경에서. 그래서 들어야 돼요. 여기가 좀 비쌉니다. 근데 자, 돈을 따지자면 이걸 아셔야 돼요. 보험료는 비싸고, 그런데 여기로 나가면 만약 여기를 가고 싶다 이렇게 올라가야 되죠. 여기 기름값은 리터당 한 3,000원 정도 합니다. 장난 아니죠. 이게 1,000km 이상인데. 근데 여기는 싸잖아요. 기름값은 싸고 보험료는 비싸고, 보험료는 싸지만 기름값은 비싸고. 이것은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자, 또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쉥겐에서 90일밖에 못 머무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영국으로 빠지는 게 있고요. 아프리카 모로코나 튀니지로 빠지는 게 있고요. 튀르키예, 터키 있지 않습니까? 터키로 빠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발칸반도, 보스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코소보, 알바니아, 북마케도니아. 이쪽으로 빠지시면 여기는 비쉥겐입니다. 그러니까 90일에서 빠져요. 자,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내가 만약 서유럽 쪽에서 왔다. 그러면 이 영국으로 빠지시면 됩니다. 이 도버해협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비쉥겐이기 때문에 여기서 머무르면 되고요. 자, 또 하나. 모로코로 가는 방법. 그 다음에 이 시칠리에서 튀니지로 가는 방법. 그 다음에 이쪽에서 발칸반도로 가는 방법.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터키로 가는 방법. 자,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터키가 아주 볼거리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탄불, 여기도 아주 관광거리 많죠. 수도 앙카라도 한번 가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가면 또 우리 트로이 트로이. 그 다음에 이쪽 가시면 옛날에 고대 로마 유적들이 많고요. 또 성경에 관련된 지역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시간을 보내시면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들어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6개 나라가 있으니까 여기 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국도 가서 보시면 볼 데가 많습니다. 또 저것도 보면 코스가 있어요. 처음에 패키지로 가시면 런던 한번 갔다 오거나 뭐 맨체스터 한번 갔다 오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되는데, 이제 2번째 정도 가시게 되면 이제 스코틀랜드까지 올라가신 분도 계시죠. 에든버러까지도 가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이제 항상 조심할 게, 코스만 이렇게 잡으시면 가서 당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우리 유튜브 보면 이번 여름에 이렇게 싹 갔다가 거의 사망하게 생긴 거예요. 더워가지고. 여러분, 저 캠핑카 우리 에어컨 작동되잖아요. 써보시면 알아요. 전기가 툭툭툭 떨어지죠. 그런데
우리나라 캠핑카는 참 좋은 게 있더라고요. 전기 걱정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왜냐? 우리가 많이 달리거든요. 하루에 에어컨 하루 종일 24시간 트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2-3시간 틀었죠. 기름 전기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200-300km 달리지 않습니까? 또 충전됩니다. 대개 또 요즘에 태양광판도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또 알게 모르게 되고 캠핑장 들어가서 전기 꽂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전기 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그런데 아까 그 팀들이 터키에서 랄랄라 했어요. 좋다. 근데 이제 막 더워지는 거예요. 근데 계속 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북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절을 잘 보셔야 돼요. 여름에는 이 튀르키예 남부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 됩니다. 이탈리아 안 됩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안 됩니다. 모로코는 물론 안 되고요. 여기는 여름에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느냐, 제 루트를 보시면 6, 7월 달에 노르웨이에서 있다가 7월, 8월 쉥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온 겁니다. 이제 이제는 9월이죠. 이제 9월, 10월. 그 다음에 이제 11월 가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12월이 되잖아요. 춥죠? 어디로 가도 여기는 춥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움직여서 모로코로 들어갑니다. 모로코에 들어가서 겨울을 났죠. 그래서 저는 3월에 나왔어요. 자, 우리나라 3월 춥죠. 그런데 이 지역은 3월이면 좋습니다.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있는 거죠. 이제 6월 됐어. 엄청 덥죠. 내가 북쪽에 갔다 왔는데 또 갈 수 없잖아요. 이때 방법이 뭐냐? 스위스나 돌로미트 쪽으로 가셔요. 여기 산들이 3,000m 이상입니다. 그러면 6월, 7월에 가도 선선해요. 거기서 피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서 3개월 지냈고 90일 지냈고 여기서 90일도 지내고 이렇게 90일 지내냐? 이 방법이 절대 옳지 않습니다. 못 나오면 이거 불법 체류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항상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여유가 있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했어요. 90일을 다 쓰지 않고 80일이나 75일만 씁니다. 10일에서 15일을 남겨놔요. 왜? 무슨 일이 있을 줄 알 거예요. 차가 고장날 수도 있고 뭐 무슨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놓고 남겨놓고 일이 들어오는 겁니다. 만약 제가 90일 채우고 여기서 90일 안 있고 넘어가면 못 가잖아요. 그 남겨놓은 기간이면 일주일이나 10일이면 여기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남겨놔야 돼요. 꼭 그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행하시다 보면 타이어가 펑크나기도 하고 뭐 물펌프가 고장나기도 하고 뭔 일이 생길지 몰라요. 아프기도 합니다, 진짜. 그래서 꼭 잊지 마시고요. 자, 지도를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이 루트에서 이쪽으로 내려오셨다면, 네덜란드, 벨기에로 내려오셨다면 이쪽에서 도버 해협을 통해서 넘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도시면 모로코, 지브롤터, 여기 페리 타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정보 찾아보시면 그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가서 모로코 보험 들고 페리 티켓 사서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좋은 점이 모로코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딱 하나, 드론 가지고 가시면 안 됩니다. 모로코 드론 금지입니다. 입국이 안 돼요. 우즈베키스탄 드론 안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문제인데 저 갈 때는 사실 드론에 크게 터치하지 않았어요. 지금 드론 갖고 가실 분들 준비하시면 되게 매빅2 이런 거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250g은 넘어가면 신고해야 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질문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옛날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됐는데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우리 대사관에서 몽고 그쪽에다가 공문을 보냈대요. 한국 사람들 운전 못하게 해라. 왜냐하면 그게 사고가 나면 협약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100% 책임이에요. 무면허 운전이에요. 이해되시죠? 무면허 운전이 되면 대사관에서 커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고 있기 때문에 요즘 더 단속을 더 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알고 가시면 됩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내가 만약에 30리터를 넣어달라고 했는데 기름이 조금밖에 안 찼다. 그럼 더 넣어달라고 하면 되겠죠.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30리터를 넣어달라고 했는데 넘쳐버린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러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조 연료통에다가 받아가고 다닐 수도 있겠죠. 근데 보조 연료통이 없어요. 그럼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글자 그대로 날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다음 차 사람 보고 거기다 넣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또 최신 곳은 넘으면 거기서 스톱을 하고 돌려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는 뭐냐? 내가 카드로 결제했잖아요. 그럼 카드로 백이 되는데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나는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건 그냥 뭐 들어오면 좋은 것이고 안 들어오면 날리는 것이고. 저도 그 유심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유럽을 넘어가면 광범위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다폰이라든가 O2라든가 쓰리심이라든가. 그런데 나라마다 다를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심 문제는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것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정말 가보시면 내비게이션 생명입니다. 러시아에서 길을 잘못 들었다. 그러면 사망입니다. 왜 사망이냐? 시베리아 횡단길이 쫙 있는데 어느 길에서 갈림길이 생기고 포장이 다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내비게이션이 없다. 어떻게 하죠? 또는 내비게이션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비게이션 안 따라갔어. 근데 가다 보니 딱 비포장이네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50km 왔는데 이거 아닌가 봐. 돌아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 순간순간 그 공사하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이 구간만 넘어가면 또 되는 곳이 있어요. 계속 갔다 그 진흙탕에 뭐 아주 잘못 가면 죽습니다. 또 빨래판을 뭐 한 50km 달려보십시오. 차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중요한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면 저는 두 가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사실 얀덱스 맵을 안 썼어요. 왜냐? 저는 이제 여러분도 혹시라도 정말 내가 시베리아 가야지 준비하신다면 내비게이션 연습을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여기서 T맵 쓰고 뭐 카카오 맵 쓰고 이거 곤란합니다. 왜? 가사 안 써지거든요. 왜? 외국 나가시면은요 길도 생소하지, 도로 표지판은 다 외국말로 돼 있지, 사람 왔다 갔다 하지. 근데 뭐 잘 익숙하지 않은 내비를 보고 간다? 이거 사고 나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느냐? 구글 지도 있지 않습니까? 구글 지도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충 감각을 익히는 겁니다. 그리고 얀덱스 맵을 내가 깔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데이터가 안 터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두 가지 방법. 하나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에서 연습할 수 있는 방법. 오프라인을 이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맵스미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오프라인입니다. 오프라인. 그러니까 또 하나 있는 건 시직이라고 있어요. 저는 시직을 가지고 세계 여행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일본을 간다 그러면 일본 지도를 다운을 받습니다. 그러면 오프라인이에요. 그냥 데이터가 없어도 다 작동을 합니다. 여기 내가 어디 가야 찍어 놓으면 다 알려줘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남미를 간다 그러면 남미 나라를 쫙 다운 받아 가지고 갔다 왔어요. 그러면 다 지우고 유럽을 간다 그러면 내가 갈 나라들 쫙 다운을 받아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여러분 시직을 사용해서 우리나라에서 해보세요. 잘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예요. 고속도로 쭉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반드시 가면 돼요. 제가 우리 알고 있잖아요. 쭉 가면 되는데 갑자기 오른쪽으로 빠지라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빠져봤어요. 일부러 따라갑니다. 모른 척하고 따라가주는데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와요. 이해되시죠? 완벽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지리적인 감각을 익히셔야 돼요. 내가 오늘 어디서 어디 간다. 그러면 대충 시간은 어떻게 걸리고 주변 풍경이 어떨 것이다 하는 걸 감을 딱 잡고 저는 또 여기다 내비게이션을 두 개를 이용해요. 반쪽은 시직, 반쪽은 구글. 그래서 두 개를 보면서 갑니다. 이해되시죠? 자, 또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구글 맵 같은 경우는 어떤 좋은 기능이냐면 오프라인 기능이 있어요.
저는 그거를 러시아에서는 안 써봤고 스탄에서 썼어요. 왜냐하면 스탄 국가에서 돌아오는데 데이터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와, 이제 시직 믿고 가는데 시직 갖고는 불안하니까 구글을 다운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데이터가 되는 곳에서 오프라인 지도를 다운받아놔요. 맥도날드라든가 백화점 같은 데 데이터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구글 지도를 딱 펴놓고 여기 구간에서 내가 갈 구간을 지정을 해주고 이걸 오프라인 다운받아놔라. 그러면 다운이 받아져요. 그러면 데이터가 안 터져도 받아놓은 것이 작동을 합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광범위한 질문입니다. 이게 정말 걱정이거든요. 새 차를 몰고 가시면 굉장히 좋지만 새 차락에서 고장이 나지 않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데 일단 저는 만족했습니다. 우리 캠핑카가 기능 면에서는 굉장히 좋다. 왜 그러냐? 여러분 저는 호주에서도 해보고 뉴질랜드에서도 캠핑카를 빌려서 이렇게 해봤는데 첫째 전기 용량이 그냥 차량 배터리 수준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거 보세요. 조금 고스펙들이 1200A, 뭐 600A. 이제 좀 차가 작아지면 어쩔 수 없이 작아지겠죠. 뭐 300A.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전기를 그렇게 걱정하지 말자. 1200을 저는 썼거든요. 충분하더라, 저는 전기는. 근데 600도 해볼만 하겠더라. 왜? 엄청 달리거든요. 어쩔 때는 100% 돼 있어요. 그만 달리고 싶어도 내가 달려야 되잖아요. 그럼 전기가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전기 문제는 쓰기 나름이고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도 제 것에는 500리터가 들어가 있어요. 사용하기 나름입니다. 충분하다고 보면 충분한데 부족하다고 보면 부족합니다. 샤워를 마음대로 하겠다?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죠? 설거지도 이렇게 좀 하고 닦고 물로 헹구고 샤워도 간단하게 좀 이렇게 하고 세수 정도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근데 샤워하면 물 많이 사용합니다. 물을 쓰면 보충하는 방법을 알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가면 구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러시아를 가잖아요. 얀덱스 앱을 까셨잖아요. 그러면 스탠드 파이프를 치시면 그 물 공급한 데가 지도에 쫙 나옵니다. 물 쓰고 거기 가서 공급받으면 돼요. 자, 이것도 없다. WELL, 웰 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물들이 쫙 나옵니다. 거기서 물 공급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스펙은 그거는 고르기 나름입니다. 작은 차는 기동성이 좋습니다. 자, 차가 크고 길다. 좋지요. 편리합니다. 그런데 이 차는 시내에 못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럽을 가시면 캠핑장에 두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유럽 사람들이 저런 큰 캠핑카를 몰고 시내에 들어온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